무효 등 확인 소송입니다.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한 소송을 말한다. 행정소송법 제4조죠. 4조에 보게 되면 항고소송의 종류가 3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익숙하시고. 그래서 여기 등일이 있었죠. 등에 효력 유무 존재 여부에서 등이 바로 유효하고 실효 그리고 존재 그리고 부존재 이렇게 4개가 추가가 되면은 총 5개가 된다라고 했죠. 하지만 다른 쪽에 대한 소송이 없어요. 판례가. 소송이 없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례가 없어요. 그나마 있는 게 무효가 제일 많고 거의 대부분 무효고 그리고 실효에 대한 실효 확인 소송이 조금 있어요. 실효 확인 소송이. 나머진 그래서 문제가 안 나오는 거예요. 판례가 없기 때문에. 필요성은 이거는 소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예요. 소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 그래서 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라고 했어요? 이거는 외견적 효력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라고 했죠. 물론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발생한 적이 없고 그러면 아무런 효과가 발생한 적이 없고 효과가 발생한 적이 없으면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았죠. 그러니까 권리나 이익에 침해를 발생시킨 적이 없기 때문에 굳이 다툴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굳이 다툴 이유가 없는데 이런 소송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마련해 놓고 있는 이유는 그래도 외견적 효력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어쨌든 외부적으로 표시가 됐고 처분 통지서가 날아갔으니까 집행될 수 있다. 항상 걱정하는 건 뭐야? 집행입니다. 집행될 수 있기 때문에 무효임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겠다. 이런 의미를 갖는 것이죠. 무효 확인 소송만 생각하시고요. 나머진 다 필요 없고요. 무효 확인 소송은 뭐와 뭐를 보시냐면 무효와 확인과 2개를 보는 거예요. 무효와 확인. 무효인 처분을 왜 다투려고 하는데 라는 부분에서의 소의 이익 문제가 있고 두 번째 확인 소송을 굳이 왜 제기하려고 하는데 라는 문제가 있고 무효 부분, 확인 부분, 무효 앤드 확인 2가지 측면에 있어서 소의 이익에 대한 논의가 나오게 됩니다. 준형성 소송, 이것 외견적 효력 제거하니까 어쨌든 이것도 형성 아니겠느냐, 이런 식의 얘기가 있는 건데 그건 의미가 없고요. 소송 요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소 소송에서 우리가 배웠던 소송 요건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대상적격 똑같죠. 19조 본문에서 취소의 대상은 처분하고 재결하고 2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8조 1항이 그대로 준용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무효 등 확인 소송도 역시 처분하고 재결하고 2개입니다. 똑같고 그 다음에 피고적격. 피고적격도 역시 13조에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 처분 취소이면 처분청, 재결 취소이면 재결청 이렇게 되는 거라고 했는데 38조 1항이 그대로 준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행정심판 전치주의와 제소기간은 어떠냐?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적용이 안 됩니다. 우리 전치주의는 왜 필요한 거라고 했어요? 왜 굳이 행정심판을 거쳐서 올 것을 요구하게 되는 거라고? 대량성과 전문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죠. 국공로 도사증발 감사합니다. 했을 때 너무 관련된 사건이 많기 때문에 앞에서 한번 필터링을 해줄 필요가 있고 또 전문성. 너무 사건이 어렵기 때문에 앞에서 한번 씹어줄 필요가 있고, 그런 이유에서 전치주의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무효인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효인 경우가 많아서 전치주의가 적용된다라는 논리가 성립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무효인 경우는 중대하고도 명백해야지 무효잖아요. 뭐가? 위법임이. 그렇죠. 위법임이. 근데 그거는 누구를 기준으로 해요? 중대 명백성설은 외견상 일견 중대 명백성설이거든.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외견상 언뜻 보고도 저건 말도 안 되지. 라고 생각해낼 수 있으면 무효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민모 이론이 적용돼요. 민모는 우리 엄마입니다. 우리 엄마. 우리 엄마는 양계장을 하신다고 했죠. 닭 키우는 우리 엄마가 봐도 말이 안 돼. 저게 뭐야? 이래버리면 그건 누가 봐도 그런 거야. 우리 엄마는 허가도 안 받고 토지 형질을 변경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막 절토 성토를 막 해. 막 포크레인 끌어다가 막. 장난 아니죠. 다 불법입니다. 근데 우리 엄마가 봐도 저건 진짜 불법이야. 이렇게 생각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효예요. 그럼 이런 경우는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위법인지가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대량성, 전문성에 대한 문제가 없다. 전치주의 없고 그 다음에 제소기간에 대한 부분이죠. 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을 두는 것인가? 이것은 공정력을 보장하기 위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무효인 처분에는 공정력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제소기간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전치주의하고 제소기간을 털어요. 털면 4개가 남아요.
대상적격, 원고적격, 협의수익, 피고적격. 여기서 대상적격하고 피고적격이 취송하고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다시 볼 게 없지. 그럼 두 개가 남아요. 두 개가 바로 원고적격하고 협의수익이에요. 근데 이 협의수익에 대한 문제는 방금 얘기한 대로 무효하고 확인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양쪽에 있어서의 협의수익 논의가 나온다라고 그동안 봐왔었어. 언제까지? 2007년도까지. 그래서 무효인 부분에 있어서는요. 무효인 처분 왜 다투려고 하는 거야? 그 내용이 협의수익에 나오죠. 무효인 처분 왜 다투려고 하는 거냐? 현존하는 법적 지위에 불안이 있다. 그리고 그래서 판결을 통해서 그 권리 존보를 확인받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불안이 있는 거야. 불안이. 집행될지도 모른다라는 불안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다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 무효인 처분, 무효와 관련된 협의수익 논의를 이렇게 따로 하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뭐냐면 그 위에 있는 원고적격 있죠. 3번의 원고적격을 제목을 원고적격이라고 달지 않았었어요. 뭐라고 달았냐면 소의 이익이라고 달았어요. 소의 이익. 35조 안에 이미 협의수익이 다 반영돼 있다. 35조는 제목이 표제가 원고적격이에요. 무효화 등 확인 소송상 원고적격인데 이 안에 이미 소액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35조 논의하면서 소액을 한 번에 검토했었어요. 한 번에 우리가 생각을 했었단 말이야. 그 부분에서 소액은 뭐냐면 확인이에요. 확인. 무효, 확인 중에 확인 부분. 굳이 왜 확인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거야? 이행 소송도 있는데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거는 권리소송으로서 민사소송에서 그 확인의 이익의 법리를 우리한테도 적용을 하겠다라고 봤던 건데 돈을 빌려줬잖아. 예, 그러면 내가 대여금에 대한 상환 청구 소송으로 이행 소송을 제기하면 바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지 집행 권한도 인정이 될 수 있고 만약에 내가 승소했는데도 돈을 안 주면 법원에 강제 집행을 요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쟤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세요 라고 해서 그 상환 청구권이 있다. 이거 권리만 확인받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 확인 판결에는 집행 권한도 없어요. 없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가 없거든. 굳이 그런 거 뭐하러 제기하는데 이게 확인의 이익이에요. 이게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확인소송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럴 때만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을 때만 보충성입니다. 다른 게 없다. 다른 게 없다. 그럴 때만 인정을 했던 게 바로 이제 권리소송, 민사소송에서의 확인의 이익, 보충성의 논의입니다. 이거를 우리한테도 적용을 시켜왔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35조에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어?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확인을 구할 이익과 법률상 이익과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법률상 이익은 취소에서 배운 거랑 똑같아요. 권리구제설, 법률상 보호이설, 보호가치이익구제설, 적법성 보장설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3자 소송이면 원고적격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무효등 확인 소송이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법률상 이익은. 그럼 여기에 추가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뭐야? 확인을 구할 이익이에요. 이 확인을 구할 이익을 어떻게 볼 거냐는 거지. 이 생각을 한번 해봐봐. 이 생각을 합니다. 나한테 세금, 보험료, 과징금, 부담금, 부가금 뭐 여러 가지 부가처분이 나왔어요. 돈을 내라고 했거든. 그래서 내가 돈을 냈어요. 냈는데 근데 그 부가처분이 잘못됐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 부가처분의 잘못이 명백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즉 취소 사유라고 한다면 말이야. 내가 돈 내놔. 이렇게 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이행소송,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그러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냐? 안 된다는 거죠. 무조건 기각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권한 없는 민사법원은 무단히 함부로 그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잖아. 효력이 있다는 것을 자신의 판단의 구성 요건으로 삼아야 되잖아. 그럼 처분의 효력이 있으니까 원인이 있잖아요. 법률상 원인이 있는 이득을 국가가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부당이득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분의 효력이 있으니까 나는 돈을 내야 될 의무가 있죠. 효과도 발생한 상태인 거고 그래서 돈을 낸 거고 그래서 돈을 국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부당이득이 아니란 말이죠. 기각된단 말이에요. 안 돌려준다고. 그럼 뭘 해야 돼요? 먼저 선행 재판으로 취소 먼저 제기해야 돼요. 취소 먼저 제기해서 그 공정력을 먼저 깨야 되는 거죠.
공정력을 깨서 무효를 만들어 놓고, 아까 형성력이라는 게 있었죠. 예, 무효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무효가 됐으니까, 뭐가 없어졌으니까, 구성 요건적 효력이 사라졌으니까 이제 돈을 돌려주라고 반환 명령 판결을 받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취소 사유면요, 순서가 있다는 거야. 먼저 취소를 제기해서 인용판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나와서 이행소송 제기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제기,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무효사유면 어떻게 돼요? 무효사유면 공정력이라는 게 없죠. 이때는 내가 다투는 방법이 두 개인 거야. 이거는 순서라는 게 없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선택적 청구가 인정돼요. 그러니까 그 처분에 대해서 항고소송으로 무효확인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돈을 바로 내놓으라고 바로 권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공법관계 문제다라고 얘기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사실은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에서는 당사성으로 보잖아요. 원인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게 맞는 거라고. 개정안에서는 아예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당사성이다라고 해버렸단 말이지. 그런데 지금은 그런 말은 없어, 우리 법에. 그러다 보니까 판례가 이거를 민사송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당사송이냐 민사송이냐는 큰 의미 없습니다. 권한 없는 법원이라는 건 다 똑같아요. 취소의 법원만 아니면 다 권한 없는 법원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사송으로 생각해 봅시다. 부당이득을. 그러면 이걸 예로 들었으니까 내가 무효확인송이나 항고송, 행위소송 제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당사소송, 권리소송 제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둘 다 제기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무효확인 소송이라는 것을 확인 소송의 측면에서 한번 갖다 놔볼게요. 확인 소송의 측면에서. 그럼 방금 얘기한 대로 대여금 상환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나는 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채권이 있습니다. 라고 확인 소송 제기할 수도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네, 이해가 됐어? 이렇게 한번 볼까? 그러면 무효 사유야. 어지러워. 네. 취소 사유면 무조건 취소를 먼저 제기하고 제거한 다음에 공정력, 그리고 나서 이행소송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라고 했죠. 근데 무효 사유라고 하게 되면, 무효 사유입니다. 무효 사유라고 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확인 소송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이행소송이 있어요. 확인소송이라는 것은 그 구제가 간접적인 구제 방법에 불과한 것이죠. 그냥 나한테 권리 있다는 것만 확인하고 끝나는 거야. 근데 이행소송은 바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직접적인 구제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 차이가 여기서 발생한단 말이야. 얘는 간접적인 구제 방법이고 얘는 직접적인 구제 방법이야. 더 좋은 게 있으면 좋은 걸 쓰라는 거예요. 근데 얘네하고 이 관계를 한번 비교해봐요. 이렇게 관계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관계를 한번 비교를 해보란 말이에요. 이렇게 관계를. 이렇게 비교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비교하려는 거냐면 지금 살색깔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권리소송입니다. 권리소송. 확인의 이익에 대한 문제는 권리소송인 민사소송 쪽에서 다뤄지는 법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권리소송으로 이렇게 갖다 놓은 거야. 그러니까 당사자 소송에 가면요, 당사자 소송에도 확인의 이익 논의가 있어요. 똑같아요. 이것도 권리소송이기 때문에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거기는 여전히 확인의 이익 논의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다 권리소송을 이렇게 놨지. 그 다음에 이거는 확인소송인 겁니다. 하행위. 요 하행위는 확인소송이야.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은 위에는 권리소송으로서의 확인소송입니다. 여기에는 권리소송으로서 확인소송, 무효확인소송. 무효확인소송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요, 행위소송으로서의 확인소송입니다. 무효확인소송. 무효확인소송. 얘는 무슨 소송이다? 얘는 행위소송이다. 행위소송. 얘는 권리소송이죠. 근데 이게 또는이란 말이에요. 또는. 무효기 때문에 공정력이라는 게 없어요. 공정력이라는 게 없으니까 권리소송 뭐야? 법률관계를 직접 다투는 소송을 제기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는요, 행위소송으로서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나한테 부가처분이 나왔지. 부가처분이 나왔을 때 이건 뭐야? 나는 세금을 낼 의무가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의무가, 법률관계를 직접 다투는 거야. 나한테 뭐라고?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거야. 나는 국가한테 채무가 없습니다.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무효확인소송. 이렇게 하면 헷갈릴래나? 여기다 그냥 이렇게 확인소송 이렇게 할까요?
행위소송으로서의 확인성과 권리소송으로서 확인성을 이렇게 비교를 해봐. 채무 부존재 확인성을 제기합니다. 여기서는요, 부가처분 무효확인성을 제기하는 거야. 부가처분 무효확인성. 그러니까 공정력이라는 게 없으니까 무조건 행위성부터 먼저 제기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성립되지 않죠. 또는이야, 또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두 개는 그냥 결국 같은 기능을 수행한 쌤쌤이라고 볼 수 있죠. 쌤쌤이야. 쌤쌤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 행위성으로서 무양해성. 근데 이거 얘기를 이거에 대한 문제로 같이 볼 수 있잖아요. 같이 볼 수 있죠. 또는이니까 선택적 청구니까. 그러면 얘네들을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는 거지만은 행위소송과 권리소송을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요 이행소송 여기 이 부분 하고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어요. 행위소송, 권리소송이니까 서로 평면이 달라요. 그렇지만 얘하고 같은 거니까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비교를 해버리면은 민사소송 쪽하고 똑같이 권리소송에서의 확인소송, 이행소송의 구도가 생긴다고. 구도가 생기니까 이행소송이 가능하다면 그러면 이거는 굳이 제기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 논리는 여기에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그래서 확인의 이익이 없으면은 안 받아주겠다. 이런 식으로 봤던 거예요. 그러면 이 이행소송 요 친구는 언제 논의가 되는 거냐? 언제 문제가 되는 거냐면 부가처분이 무효인 게 나왔다고 해서 항상 이 확인의 이익 논의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결과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 처분 때문에 발생하는 어떤 위법한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얘는 언제 논의가 나오는 거라고? 얘는 위법한 결과 상태가 있어야 됩니다. 위법한 결과 상태가 있어야지 이 결과를 제거하는 결과 제거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이 결과 제거 청구 소송 요게 바로 이행소송인 거예요. 이행소송. 그러니까 이행소송이 있으니까 확인소송은 못 받아주겠네 라는 식의 얘기는 언제 나오는 거다? 처분이 뭔가 집행이 돼가지고 그래서 결과가 뭔가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럼 이렇게 비교해봐. 나한테 세금을 내라고 부가처분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게 무효야. 내가 안 냈어. 안 냈으면 확인에 이게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이런 논의 나와요? 안 나오죠. 내가 낸 적이 없기 때문에 미납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행소송이 없어요. 이행소송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행소송이 가능한데 이걸 왜 제기해? 라는 말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우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결과가. 그때부터 논의가 출발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방금 얘기한 대로 이 구도로 연결을 시켜서 얘한테도 확인의 이익이 필요하다 이렇게 봤었던 거지. 그러면 이거를 여기에 맞춰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부가처분입니다. 이런 식의 상황이 있었던 거야. 옛날에는 이렇게 봤던 거지. 뭐 세금 같은 거를 내라고 이렇게 부가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원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냈어. 결과가 이렇게 있습니다. 결과. 여기서 이제 과오납금이 생긴 거지. 잘못 낸 거예요. 과오납. 너무 많이 냈거나 잘못 냈거나 과오납금이 이렇게 생긴 상태인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여기다가 이렇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잖아. 잘못 냈다. 네가 지금 부당이득으로 내 돈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내놔라. 이렇게 해서 내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반환 청구 소송을 이렇게 제기를 하면 이거는 민법에 있어요. 그래서 민사소송이라고 지금 판례가 주장을 자꾸 하는 거야. 원인 안 보고 뭐만 보면 결과 여기만 보잖아.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죠. 학설은 어디다 초점을 맞추고 학설은 원인 쪽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판례는 결과 쪽에다 초점을 맞춰서 그 소송의 형식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그 권리를 공권으로 볼까 사건으로 볼까를 나눈단 말이에요. 근데 원인에다 맞추는 게 맞아요. 그래서 행정소송법 개정안에도 아예 말을 이렇게 바꿨어요. 공법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법률관계는 전부 다 당사자송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렸단 말이에요. 원인을 중시하는 게 맞습니다. 항상 누가 먼저 시비 걸었냐 이게 중요한 거지 결과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시비 걸었으면 좀 맞을 수도 있는 거지. 그치? 쳐맞아야지. 그런 겁니다. 여기다 맞춰야 되는데 뭐 아무튼 간에 얘는요 판례는 이거를 이 부당이득이 어디 있냐면 민법 741조에 있어요. 741조에 있고 이거는 그냥 일반법 원리적 규정이기 때문에 일반법 원리적 규정은 우리 공법관계에도 권력적 공법관계, 비권력적 공법관계 불문하고 다 유추 적용시킬 수가 있거든. 그래서 지금 이 부가처분 공법행위잖아. 공법행위인데 여기에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했을 때 만약에 이게 취소 사유라고 하게 되면요. 이 소송에서 부당이득이냐 아니냐 부당이득이 성립이 되려면
첫 번째, 일방한테 이득이 발생해야 되고, 두 번째, 타방한테 손해가 발생하고, 그 다음 세 번째, 자기들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고, 그 다음 네 번째,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됩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핵심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원인이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이 친구의 효력이 바로 원인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선결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선결 문제가. 그러면 지금으로 치게 되면 민사법원. 이쪽에 이 민사법원은 먼저 뭐부터 봐야 되는 거야? 이 친구의 효력이 있는지부터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럼 이게 선결 문제 재판을 하러 갔는데 이에 대한 판단을 내려보니까 취소 사유야. 취소 사유면 뭐가 있어? 구성요건적 효력이 있잖아. 방어막을 치고 있단 말이야. 방어막을 치고 있으면 얘는 가까이도 못 가는 거지. 그럼 이제 멀리서 보고 이렇게 만져만 본단 말이지. 아, 효력이 있다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삼게 되면 판단해. 그러면 이건 뭐야? 부당이득이 아니다. 이렇게 돼서 기각이 될 거란 말이야. 기각이 돼버리면은 뭐 해야 된다? 여기다가 먼저 취송을 제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취송을 먼저 제기해서 방어막을 제거해서 무효를 만들어버려. 예, 형성력 가지고 무효를 만들어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걸 제기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무효사유라면 어떻게 되냐 이거야. 무효사유라고 하게 되면 무효사유면 이게 지금 무효입니다. 얘가 무효사유야. 그러면 민사법원이 가서 효력 없네 확인할 수 있잖아. 예, 구성요건적 효력 없으니까 그럼 이거 인용된다고요. 인용된다고. 그러니까 이 소송이 이게 인용이 됩니다. 이 소송이 인용이 되면은 이행소송이 가능하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얘가 바로 뭐예요? 얘가 이행소송이죠. 네, 이행소송이 되는 겁니다. 이행소송이 된단 말이야. 되는데 근데 여기다가 지가 뭘 제기해? 무효확인송을 제기한다 이거죠. 무효확인 소송. 항고소송으로서 무효확인 소송을 이렇게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 들어가서 만약에 본안에 보냈어요. 들어가서 무효사유니까 인용 판결 나오겠죠. 무효확인 판결 나와. 그럼 판결문을 받아. 판결문을 가지고 이제 취소송 때랑 똑같이 이제 부당이득을 제기하러 간단 말이에요. 가서 이제 이 부당이득 쪽에 민사법원한테 저쪽에 행정법원 쪽에 판결문을 보여줘. 제가 무효임을 확인받아 왔습니다. 이제 부당이득이니까 돌려주라고 명령을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면은 이쪽에 민사법원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나한테 와도 내가 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는데 뭐 또 쓸데없이 그걸 거쳐왔냐 필요 없게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건 뭐야? 이거는 불필요한 소송 절차였다는 거죠. 굳이 거칠 필요 없는 불필요한 소송 절차 왜 거쳤냐? 그게 바로 보충성 확인의 얘기입니다. 굳이 너 정말 이거 확인받을 이익이 있었어? 내 보기엔 없는데? 이거지. 나한테 그냥 오면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왜 굳이 확인을 받았냐? 필요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말을 들을 거란 말이야. 이런 말을 들을 거니까 이 소송은 제기하면 아예 행정법원에서 각하를 시키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굳이 나한테 올 거 없다. 거절하고 돌려보내고 얘만 그냥 괜히 똥줄 타는 거잖아. 그렇지? 얘만 힘든 거예요. 굳이 재판할 필요 없는 거지. 예, 근데 그냥 거절해 돌려보낸단 말이에요. 돌려보내자라고 봤던 게 2007년도까지 이제, 우리 판례 입장이었었어요. 그게 나와 있는 즉시 확정 이익서류입니다. 근데 이게 깨졌어요. 깨지고, 이제부터는 이 무효확인소송도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받아주겠다 그러면 이건 선택적 청구예요. 또는. 항고소송으로서 무효확인 소송하고, 그 다음에 지금으로 치면 민사소송으로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은요, 둘 중에 아무거나 제기해도 돈 돌려받을 수 있어요. 왜 바뀌었을까? 왜 바뀌었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선은 판례는 이런 두 가지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판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 취소 소송의 기속력에 대한 규정을 30조요. 아까 본 거 무효확인 소송에도 준용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나도 솔직히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뭔 소리야 이게? 왜? 뭐? 어쩌자고? 누가 뭐래? 근데 그게 지금 갑자기 그동안 50년 동안 유지했던 보충성 확인의 얘기라는 거를 털어버리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야. 옛날에도 분명 준용하고 있었고 지금도 준용하고 있는데 뭐가 바뀌었냐. 솔직히 처음엔 나도 2008년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항상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좀 친절한 설명을 안 해주잖아요. 교수님들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렇구나. 그냥 그랬어. 근데 거기에 보면 또 이제 이상한 또 미사여구가 들어가요. 외국의 입법례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외국의 입법례는 당연히 우리나라는 독일하고 일본하고 독일을 말하는 거예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무효확인 소송 쪽에서 보충성 필요하다라는 언급이 없어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없잖아요.
우리도 지금 보충성이란 말이 35조에 안 나와요. 다른 구제 방법이 있을 때 안 돼. 이런 말은 없거든. 그러니까 독일도 없고 우리도 없어요. 그런 말이. 근데 독일은요, 보충성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취소기랑 똑같이 법률상 이익만 있으면 받아준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왜 요건을 하나 더 추가해서 엄격하게 소송을 안 받아주고 그냥 거절하고 각하하고 돌려보내냐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독일하고 비교하게 되면 되게 국민들한테 불리한 상황인 거잖아요. 여기다가 한마디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례가 이런 설명을 해준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야. 외국 입법례란 말을 했거든. 그게 무슨 말? 일본 같은 경우에는 행정사건 소송법에 그런 말이 나와요. 보충성. 다른 구제 방법 있으면 무효하게소 안 받아줄 테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대법원처럼 걔네들도 최고재판소가 있어요. 그 최고재판소에서 뭐라고 했냐? 보충성 폐기. 그래 버렸어요. 법의 엄연히 명문으로 있는 규정인데 폐기. 이거 적용해버리게 되면 국민들한테 불리해진다. 의미 없다. 네, 입법자의 취지를 의도를 아예 정면을 거슬러 버렸어요. 꺼져.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독일도 일본도 둘 다 보충성 요구하지 않고 그냥 무효항의성 제기만 받아줬단 말이에요. 독일은 우리랑 똑같고 일본은 심지어 명문의 규정도 있는데도 받아줬단 말이야. 그럼 우린 뭔 반동적인 짓거리를 하고 있냐 이거야 지금까지. 명문의 규정도 없는데, 그러니까 명분도 없는 새끼들이 대놓고 보충성을 요구해서 거절하고 돌려보내고 있었단 말이죠. 잘못됐다 이거야. 잘못됐다. 그러면 걔네가 그 기속력을 준용을 무효항의송에다 하고 있다 취소한 거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로 얘기를 했던 게 경희대 박균성 교수예요. 박균성 교수가 지금도 하나 모르겠네요. 네. 근데 경희대 박균성 교수가 판례집을 요즘에는 행정법 판례집이 좀 몇 개 나오긴 해요. 예, 근데 뭐 강사들 판례집 뭐 큰 의미가 없고요. 예, 판례 이론 자체를 강사들 판례집 그냥 판례만 소개하고 끝나잖아. 예, 이런 판례 있다 끝. 뭔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소개만 하는 거지. 그 의미가 뭔지 알았으면 책을 잘못 쓰진 않겠죠. 자기가 이해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근데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뭐 이화여대 김요한 교수님이 벌써 4판 내셨나 이렇게 하시고 판례 이론 자체를 아예 정립하려고 그 말이 맞거든. 어저께도 딴 법 과목 강사들하고 그런 얘기 했는데 판례가 이미 70년이 됐기 때문에 우리 학설에서 얘기하는 이론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을 판례가 구축한 것들이 이제 많이 생겼어요. 판례만의 이론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학자들은 어디서 뭐 보고 온 거, 외국 가서 보고 온 거, 아니면 법적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이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사건이 우리의 상상력의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정말 생뚱맞은 일들이 많이 발생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판례만의 이론들이 있어요, 이제는. 예. 그래서 그 판례집을 박균성 교수가 그때 당시에 교수로서는 처음 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판례는 무슨 의미냐? 무효확인 판결에, 확정 판결에 원상회복 의무라는 기속력을 인정하겠다라는 의미다. 이겁니다. 인정하겠다라는 의미다. 그건 명문의 규정이 없잖아, 지금. 원상회복 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잖아.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자기가 제일 먼저 글 써놓고 나서 거기다가 딱 뒤에다가 이런 말을 딱 합니다. 이에 이견을 가진 학자는 없다. 이견 가진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네, 분명히 봤거든요. 네, 교수님들 중에서 이견을 가지는, 그리고 지금 강사들 중에도 뭘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를 그렇게 해석 안 하고 자기 맘대로 막 설명을 해요. 그래서 설명이 막 앞뒤가 안 맞아. 네, 뭔가 논리가 맞아야 될 거 아니야. 네, 지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는 거지 지금. 이견을, 그래서 그 뒤로 학자들이 이견을 내지 않습니다. 학자가 아니게 돼버리거든요. 이견을 내면. 그래서 저도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이견을 가진 강사는 없다. 그러면 강사직 개소하려면 이견 내면 안 됩니다. 이런 것. 그럼 뭐 저기 손실보상 가면 그런 얘기가, 거기 가면 제일 중요한 게 특별한 희생이 발생했냐 안 했냐 이건데, 그 특별한 희생 발생 여부에다가 교수님들은 이럽니다. 뭐 자기가 사례 문제를 내놓고 나서 그 특별한 희생 도대체 어떻게 포섭할 것인지 너무 궁금해갖고 거기를 막 해설지를 보죠.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희생이 아니라고 볼 이유가 없다. 아, 그럼 이유가 없는 거니까, 예, 특별한 희생인 겁니다. 그죠? 예. 빨리 웃어봐. 아, 그래서 이렇게 웃기고 재밌는 거에 대해서. 네. 막 이런 얘기하면은 저쪽 애들은 되게 재밌어해. 왜냐면 지들이 써야 되잖아.
글로 써야 되는데 지들도 맨날 고민한 거거든. 이걸 도대체 논리적으로 어떻게 포섭해야지 잘 썼다고 얘기를 들을까. 예. 근데 교수님들이 그렇게 무책임한 글을 쓰는 걸 보면 이렇게 써도 되는구나 이런 거 마음에 안 들어 하거든. 나도 뭐 그 정도만 쓰면 되겠군 뭐 이런. 그래, 그래서 뭘 인정한 거냐고? 무효확인 수승의 원상의 복임을 인정한 겁니다. 그게 참 그런 거야. 그 뒤에 더 설명을 안 해. 왜냐면 이 생각을 해봐요. 현재 원상의 복임무가 없죠. 그리고 이 생각해봐. 거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재처분 의무가 없어서 신청 이익이 없어서 각하된다라고 했었지. 그 재처분 의무도 적극적 의무잖아요. 적극적 의무인데 집행정지의 재처분 의무를 인정한다라는 명문의 규정이 현재 없어. 명문의 규정 없으니까 아니 분명히 지가 뭐랬어. 23조 6항에서 30조 1항은 준용했어요. 집행정지에다가. 30조 1항이 기속력의 일반 규정이에요. 일반 규정에서 원상회복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 거의 도출될 수 있다. 라고 본다면 그렇게 본다면 말이야. 그 일반 규정에서 다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명문의 규정이 없으니까 인정 안 했잖아. 그래서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적극적 의무는 명문 규정이 있어야만 인정한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막 예외를 몇 개를 막 던졌어요. 판례가. 예. 이유는 또 설명 안 하고. 하여튼 걔들은 원하면 그냥 해. 예, 그러나 이유는 얘기 안 해. 예, 뭐 질문하면 답변 안 하고 메일 보내면 쉽고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제 막 생각나네. 그 좀 되게 좀 잘생긴 그 강사가 있어요. 예. 근데 이 친구가 선생님 저 민형사 소송 하나 하려고요. 그래서 왜? 뭔데? 학생 중에 좀 이렇게 하는 학생이 있어서 그래서 내 예를 들어주지. 야, 내가 3년 전에 시장 전체 1등 잡고 있다가 내가 왜 확 죽었던 이유가 3년 전에 왜 죽었는지 알지 너? 그러니까 안다고. 나 학생들한테 공격받았잖아. 왜냐면 우리 수강생들이에요. 내가 합격시킨 애들. 예. 지네들이 강사로 돈 벌고 싶은 거야. 날 밟아야 돼요.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해요. 예.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막. 근데 그거를 10,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봤어요. 그 글을 내려지기 전까지. 그리고 나서 그럼 사람들 한번 보면 그렇다고 생각하잖아. 예. 그리고 나서는 우리 회사에서 걔네들 지금 현직에 있는 애들인데 3명이에요. 예. 걔네들에 대해서 우리 회사 법무팀에서 소송을 하려고 했어요. 왜? 그것 때문에 학생이 확 줄어버렸으니까 회사에서도 나를 비싼 돈 두고 데리고 왔는데 써먹지를 못하잖아. 애들이 안 오니까 짜증 난 거지. 소송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내가 뭐라고 했냐? 어쨌든 합격한 놈들이지만 선생님 얘네들 학생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필드에 있는 새끼들이니까 공격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렇긴 하지. 수험생은 아니지. 그렇지만 얘네들은 내 학생이었다. 내가 애들을 잘못 가르쳤지. 예. 돈에 그렇게 얽매이지 말라고 내가 좀 더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몇백만 되지도 않는 돈 좀 더 벌어보고 싶다고 그거 때문에 저런 짓을 하는 것 자체가. 응? 근데 걔네들은 똑같은 방식으로 자기들을 공격했던 다른 후배들에 대해서는 소송을 했어요. 예. 그게 난 안 했거든. 예. 그냥 냅둬라. 내가 다시 크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접었다가 손해를 회사하고 저하고 엄청 봤죠. 예. 그 손해액은 뭐 거의 상상 초월입니다. 근데 너 알지? 내게 이런 일이 있었던 거를. 선생님 저는 하려고요. 왜? 그러니까 저 지금 회사도 같이 다니잖아요. 공기업에 있어요. 공기업에 있는데 회사에서 징계 받아서 퇴출되기 직전까지 온 거예요. 막 감사원부터 해가지고 막 다 찔렀어요. 어떤 여학생이. 이유는 얘를 좋아해요. 얘는 결혼도 했는데. 네. 좋아하는데 처음에는 질문 이렇게 하는 거고 뭐 문자나 뭐 카톡이나 메일로 질문을 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거기다가 막 얘가 박씨인데 박형 막 이러면서 오빠 막 뭐 난리가 났어. 그리고 나서 질문의 내용은 수업 내용이 아니에요. 엉뚱한 얘기들이죠. 네. 그래서 사적인 얘기들. 근데 그게 그냥 애교로 넘어갈 수도 있거든. 나도 뭐 그런 뭐 문자나 이런 거 뭐 받아본 적들이 있는데 선생님 저 수영장이에요. 어쩌라고 씨. 나보고 오라고? 뭐 어쩌라고? 막 그럼 괜히 수영장에 간 사진 찍어서 막 뭐 네 수영에 내가 관심이 없다. 참네. 어이가 없죠. 그냥 애교로 넘어가지. 심심한갑다. 공부에 관심 없는 새끼구만. 넘어갑니다. 근데 얘는 감사원이랑 얘네 공기업이니까 그 다음에 정부 부처랑 다 찔른 거야. 얘가 뭐 말도 안 되는 새끼다라는 식으로 막
근데 그래버리면 회사에서도 참 애매하잖아. 근데 노무사 카페, 뭐 동의 카페 이런데 거기에 이제 수험생 카페에는 올리니까 다른 학생들이 방어를 했죠. 예. 다른 수강생들이 어디서 거짓말하냐고 꺼지라고. 예. 그리고 좀 제발 정신 차리라고. 선생님 카페에서는 또 질문할 건 질문 다 해놓고 나서 여기 수험생 카페 와가지고는 또 욕은 욕대로 다 해놓고 나서 또 그것도 다 사실도 아니고 팩트도 아닌 것들을 갖고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못했는데 안 되니까 막 기관들에다 막 청와대 막 다 올린 거예요. 그거 청와대에 얘 올릴 애가 뭐 아니잖아. 정치인도 아니고 뭐 공무원도 아니고. 예. 근데 막 이렇게 하니까 얘가 도저히 안 됐어서 이거는 뭐 막아야 될 것 같다. 우리 와이프 힘들어한다고. 그래서 그럼 해야 될 것 같다. 내가 봐도 이 새끼 이거 잡아 넣어야겠다. 상태 안 좋네.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뭐가 확인해 원상이 보고 예외를 막 인정해요. 판례가 예외를. 옛날에 이런 사건이 있었죠. 왜냐하면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 사건입니다. 문제로도 출제가 됐었는데 사법시험에서 민주노총 이수호 전 위원장 있습니다. 근데 이수호 위원장이 이거 판례 설명한 적 있었나? 안양교도소, 진주교도소 없었나? 안양교도소에 있었어요. 안양교도소에 있었는데 형사재판 상고심 3심 마지막 순간이에요. 마지막 순간인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을 여기다 두면은 자기 변호인들도 가족들도 만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얘의 방어권 행사를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접견권을 아예 제한시키기 위해서 이건 헌법상 권리입니다. 진주로 보내버립니다. 진주교도소로 이송을 시켜버려요. 이송이 이미 끝났어. 권력적 사실행위 종료되면 끝난다고 했죠. 이건 종료가 됐잖아. 종료가 된 상황인데도 협의해석을 인정합니다. 이미 진주로 갔거든. 진주로 가버리니까 뭐 가족 못 만나는 거야 그렇다 쳐도 변호인이랑 자유롭게 접견을 할 수가 없잖아요. 준비를 못 하잖아. 이래버리니까 얘가 이수호 위원장이 취송을 제기했어요. 이송조치 취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협의석이 없어야 되잖아. 정상적이라고 하면. 이게 인정되려면 뭐가 가능해야 돼요? 취소 판결을 받으면 다시 안양으로 재이송 돌아올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야 되는데 기속력으로서 그 원상회복 의무 규정이 없단 말이죠. 취소 판결에 원상회복 의무 규정이 없잖아. 근데 소익을 인정합니다. 그건 원상회복 의무를 인정해버린 거예요. 인정해버린 거고. 근데 행정소송은 이제 1심이잖아요. 저쪽에서 시간 끌어버리면 어떡할 거야? 그죠? 안양교도소장이 시간 끌어버리겠죠. 뭐 당연히 뭐 당년이나 아니면 쥐새끼가 있던 때면 당연히 그런 거 작전 들어갈 거라고요. 그러면 그 시간 끌어버리면 이 형사재판 끝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구제로 집행정지 신청합니다. 이송조치 집행정지 들어가요. 권력적 사실행위니까 효력정지를 들어갔죠. 그것도 신청이익을 인정해버립니다. 집행정지만 결정돼도 돌려보내주겠다. 이거죠. 그 판례 결정례는 다 그게 반영되어 있는 거잖아. 집행정지 신청이익을 인정하고 심지어 효력정지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안양교도로 돌려보내줍니다. 이렇게 갔거든. 이런 식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지들이 안 된다고 하다가도 갑자기 예외로 이유는 말 안 해주고 인정 이래버릴 때가 있어요. 설명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판례만의 이론을 우리가 정립하지 않으면 우리 방식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속력을 무양이송이 준용하고 있다 이거지. 근데 기속력에는 원상회복 의무가 없잖아 지금. 없는데 1항에서 도출된다고 생각을 만약에 해버린다면 평소에 판례가 하던 말과 달리 평소에는 적극적 의무는 명문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말 계속 해왔는데 그동안 해왔던 말과 달리 1항 일반 규정에서 원상회복 의무가 도출된다고 본다면 무효항인송에 그게 준용되고 있으니까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거잖아. 좀 어처구니 없지만 인정이 되면 이래 되는 거예요. 이 무효항인송을 제기하죠. 돈 돌려주는 거야. 그냥 아까 전에 우리가 고민했던 것처럼 그냥 부가처분이 무효인만 확인받고 끝! 이런 의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여기서 이 무효항의송을 제기하면 여기서 원상회복 의무를 인정을 해 기속력을. 그러면 뭐 가세관청이 돈을 돌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는 단순한 확인소송이야?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한 그냥 요 정도 놈인 거 맞아? 요 정도 놈이 아닌 거죠. 어느 정도 놈이야? 이 정도 놈인 거죠. 이 정도 놈인 거예요. 이행소송이나 마찬가지인 거잖아. 이행소송의 결과를 이 친구로 해결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행소송이고 얘는 확인소송이니까 얘는 보충성 원칙 적용해서 이거 될 땐 이거 안 되는 거야 라는 식의 논리가 성립이 안 되지. 둘 다 이행소송인 거야. 둘 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죠. 뭐 권리소송끼리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잖아. 예, 근데 방금 전에 기속력을 준용하고 있다, 기속력을 준용하고 있다, 이거는 취소송과 다르지 않다, 이런 말을 계속 던진 건 뭐냐면, 무효확인소송은, 예, 더 이상, 물론 이런 식으로 선택적 청구가 되는 거지만, 하지만 얘랑 이렇게 쌤쌤이 치면 안 된다는 거야. 쌤쌤이 칠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다. 이거지. 얜 분명 행위소송이 맞다. 이 얘기를 한 거야. 행위소송이 맞기 때문에, 행위소송하고 권리소송을 어떻게 비교해가지고 확인의 이익을 적용시키려고 하는 거냐.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원상회복 의무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기속력을 인정한다는 점에 있어서 첫 번째, 이건 이행소송이나 마찬가지다. 두 번째, 얘는 더 이상 권리소송이 아니라 행위소송이 맞는 거다. 둘 비교하지 마라. 확인을 구할 이익 안에는 확인의 이익이 포함되지 않는다. 법률상 이익만 있으면 되는 거다. 이렇게 아예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그럼 확인의 이익이 날아간 거죠. 보충성이. 그런 변화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2007년도까지는 이 35조 안에 확인의 이익이라는 소액 얘기를 같이 녹여내고 있었잖아. 소액이익을. 그냥 밑에 있는 협의의 수익이 있지. 현존하는 법적 지혜 불안, 그다음 판결을 통한 권리존보의 확정 필요성, 이 밑에 부분, 이거를 35조 안에서 그냥 소액 얘기하면서 같이 다뤘었어요. 같이. 협의의 수익이라는 이런 제목이 따로 없던 시절입니다. 근데 판례 한번 봐봐요. 종전 판례 뭐라고 했냐? 법률상 지위의 불안 위험이 있어 판결로서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짓는 것이, 이게 뭐냐? 무효인 부분이죠. 이게 무효 확인 중에서 무효 부분과 관련돼서 논의되는 게 이 앞부분이고,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 이게 뭐야? 이행소송이 없어서 확인소송밖에는 딴 방법이 없을 때 보충성 원칙 얘기하는 거야.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 그 앞부분까지가 바로 무효인 처분을 왜 다투는데, 뒷부분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가 바로 확인소송 뭐하러 제기하는 건데,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보죠. 행정소송법상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는 보충성을 35조에 이행소송 등 다른 직접적인 구제수단, 유무를 따질 필요가 없다. 이행소송이 있으니까 이거 안 돼 라는 식의 논리는 이제 먹히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본안심리를 가게 되면 직권심리주의 이런 거는 똑같이 적용돼요. 똑같이 26조에 있었죠. 26조에 직권심리주의. 왜냐? 취소승은 1단계에서 처분의 위법 여부만 보죠. 무효확인소송은 1단계 위법, 2단계 무효 여부까지 다 보죠. 그럼 1단계에서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는 그 부분은 뭐예요? 취소승과 무효확인소송이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은 거니까 그 직권심리라는 건 거기 적용되는 거잖아요. 변론주의로서 주장책임, 입증책임, 그 중에 특히나 이건 주장책임과 관련된 직권탐지 인정 여부에 대한 문제였었죠. 이거 내용은 주장과 입증에 대한 문제는 요건사실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주장과 입증에 대한 문제로서 위법성을 입증하고 적법성을 입증하는 거거든요. 주장하고 입증하는 겁니다. 1단계에서 적용되는 거라고요. 1단계에서. 그러니까 무효확인소송도 당연히 1단계 위법심사부터 하는 거 아니야. 무효는 뭐야? 위법성의 정도니까 우선은 위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적용되는 게 맞는 거예요. 1단계. 그 다음 입증책임의 분배. 취소송의 심리에서 우리가 얘기했을 때는 학설이 원고적 격설, 피고적 격설, 법률요건 분류설 이렇게 세 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피고적 격설은 없어요. 원고적 격설만 있어요. 법률요건 분류설하고. 판례가 이래 말했죠.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무효임을 입증하래 나보고. 근데 이건 아무도 입증 못해요. 이거는 뭐 부처가 와도 입증 못합니다. 왜냐면 이건 법관 마음이거든요. 법관 마음인데 그걸 내가 어떻게 입증을 해요? 돈 달라는 얘기잖아 지금 이거는 결국. 그죠? 돈을 주세요 라고 차라리 쓰지 이 새끼야.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 밑에 봐봐 이런 말이 있죠. 그 앞에 가면은 행정법 서술 파트에 가면은 이 내용이 나와요. 입증 책임은 공정력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이런 판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분이 위법입니다. 위법인데 공정력이 있으면 그건 취소 사유죠. 공정력이 없으면 그건 무효 사유죠. 그럼 결국 취소 사유냐 무효 사유냐라는 문제는 공정력 존부의 문제입니다. 공정력 존부에 대한 문제인데 그거는 입증 책임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문제다. 라고 본인이 말해놓고 나서 여기서는요. 공정력이 없어야 무효 사유인데 무효라는 것은 네가 입증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판례가 정신 나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동의할 수 없고 판례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기억이 또 나요. 예. 판례는 뭐라고? 원고 책임사의 입장이다. 하지만 주장 입증의 문제는 위에서 직권심리에서 주장 책임 얘기했을 때랑 마찬가지로 밑에서 입증 책임 얘기하는 것도 이거는 1단계 위법 여부 심사할 때 필요한 거 부분인 거고, 그거는 취소이랑 다를 바가 없는 것이고, 취소에서 법률요건 분류소를 취했으면 여기에도 법률요건 분류소를 취하는 게 당연히 맞는 겁니다. 이건 판례가 오버하고 있는 거고요. 판결, 예, 소송요건 못 갖추면은 당연히 각하하는 게 맞고, 청구가 이유가 없으면 기각하는 게 맞고, 예, 인용 판결은 5가지 종류가 있다. 138 사정 판결. 이건 우리가 앞에 법원의 판결에서 이미 배웠죠. 법원의 판결에서. 사정 판결은 이거는 위취공이었죠. 위취공, 취소사유, 즉, 예, 사정 판결은 뭐라는 거라고? 처분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죠. 기성의 공공복리 상태를 유지하려면 처분의 효력을 유지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무효인 처분에 대해서 인정해버리면 뭐 되는 거라고 했어요? 법원이 판결의 형식으로 스스로 처분을 내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죠. 권력분립에 반한다. 판례가 뭐라고 했냐? 존치시킬 효력이 없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사정 판결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죠. 그건 설명한 얘기고, 취소 판결 가능성에 대한 문제, 예, 요게 또 중요하죠. 문제도 많이 나오고,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지금 학설이 3개가 있는데 80점을 맞아야지 인용을 시켜주는 무효확인 소송이다. 근데 60점밖에 못 맞은 거 아니냐, 취소사유니까. 그럼 당연히 불합격이지, 기각이다, 이렇게 하는 기각 판결설. 그 다음에 소변경 필요설. 우선 이게 맞죠. 우선은 소변경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소송을 제기해 놓은 건 무효확인 소송입니다. 소송의 형식은 무효확인 소송인 건데, 근데 들어가 보니까 위법은 맞는데 무효까지는 아닌 거야. 그럼 이제 우선은 기각을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런데 이거를 구소로 하고 신소를 취소송으로 두고 해서 소변경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소변경은 신소가 적법할 때 소를 바꿔줄 수 있다라고 했죠. 신소는 소급표가 인정되니까 언제부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을 때 가정적 판단, 취소를 제기했다고 쳤을 때 가능했었을까라는 걸 봐야 되는 거죠. 예, 가능했었다면 이거예요. 즉 행정심판도 만약 필요주의 적용되는 거면 행정심판을 거치고 왔다거나, 아니면 그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시점이 앞날에 90일이 안 지난 상태였다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취소이 소송 요건을 모두 다 구비하고 적법한 상태라면 뭐가 가능해? 소변경이 가능하죠. 그러면 거길로 가면은, 신소 쪽으로 가면은 취소 판결 나올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소변경을 하자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야. 우선은 맞는 건데, 근데 판례가 뭐라고 하냐? 무효확인 소송에는 취소를 구한 취지도 포함된다라고 했죠. 뭐야? 되는 소를 포함한다, 이거야. 판례가 되는 소를 포함한다라고 했던 논법을 사용한 게 3개가 있어요. 뭐냐면 이거 하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에는 취소를 구한 취지가 포함된다. 예. 이것도 외견적 효력을 취소한다라는 의미에서는 맞다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죠? 어쨌든 효력을 다툰다는 점에서 똑같으니까. 그 다음 2번째, 우리 지난번에 소변경 때 배운 거 기억나죠? 광주민주화운동. 예, 그래서 소병합 청구의 취지에는 소변경 신청의 취지가 포함된다, 이렇게 접근을 했던 적이 있었고, 또 하나는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에는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한 취지가 포함된다. 예, 또 이렇게 해가지고 소병합을 인정한 적도 있었습니다. 뭐라고?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취지에는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한 취지가 포함되고, 소병합을 청구한 취지에는 소변경의 신청을 하는 취지가 포함되며, 무효 확인을 구한 취지에는 처분의 취소를 구한 취지도 포함된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잘 기억해놔야 돼요. 이렇게 치면 어쨌든 이 안에 있는 원리는 뭡니까? 소변경이 되면은 그냥 여기서 하자는 거잖아. 그죠? 그냥 여기서 하자. 소변경 되면 결국 대세에 영향이 없잖아. 가서 될 거면 그냥 여기서 해주자 라는 겁니다. 이거를 사정 판결에다가 그때 반영했었죠. 반영 한번 해봐요.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무효확인 소송에서 사정 판결 돼야 안 돼요? 할 수도 있어요. 첫 번째,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의 형식은 무효확인 소송이야. 그런데 지금 취소 판결 가능성 얘기한 것처럼 취소사유인 거야. 소송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처분의 위법성의 정도는 취소사유입니다. 그러면 무효확인 소송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것은 무효확인 소송이어서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그 핵심은 뭐였어요? 무효사유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존치시킬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취소사유라고 하게 되면은
존치시킬 효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무효확인 소송상 사정 판결 가능성에서 부정설의 입장, 그거는 벗어난 거예요. 거기서 더 이상 그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면 이거를 뭐로 바꾸면 돼요? 똑같이 취소소송으로 소변경해봐요. 지금 무효확인 소송 제기했습니다. A처분에 대해서. A처분에 무효확인 소송 제기했는데 취소 사유야. 소변경 들어가봐. 소변경이 만약 된다면 말이야. 취소로 된다면 거기 가면 뭐 나오지? 사정 판결 나오지. 거기 가면. 그죠? 그러니까 무효확인 소송에 사정 판결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소변경에서 그쪽 가면 사정 판결 받을 수 있으면 그냥 여기서 사정 판결 하자. 이런 논리가 성립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러면 이제 애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쌤, 그러면 가면 사정 판결이라는 기각 판결을 받을 텐데 소변경은 처분권주의 적용되니까 원고가 반드시 신청을 해줘야 되는 건데 누가 사정 판결 받겠다고 소변경을 해달라고 신청을 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 돼, 안 돼? 말 안 되죠. 사정 판결을 해달라고 신청하죠, 당연히. 왜냐? 여기서 무효항의소송은 그냥 그대로 여기 있으면요, 취소 사유잖아, 지금. 그냥 기각돼요. 그냥 기각되면 얘는 아무것도 얻는 거 없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취소로 넘어가가지고 사정 판결을 받게 되면 사정 판결은 뭘 전제로 해요? 손해배상이 된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잖아요. 돈이라도 받을 수 있다고요. 돈이라도. 그러니까 여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못 받고 끝나요. 근데 취소로 가면 사정 판결을 받으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취소로 옮겨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원고가? 당연히 하죠. 당연히 합니다. 원고는 신청을 할 겁니다. 그럼 거기가 사정 판결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이걸로 마칩시다. 아까 우리 판결의 효력에 간접강제 있었죠. 이게 진짜 웃긴 거거든요. 행정심판법 있죠. 심판법이 작년에 개정이 되면서 뭐가 들어왔다고 해서 2개, 4개가 들어왔습니다. 2개, 4개가. 네. 또 넘어가야 돼가지고 그냥 요거까지만 좀 해봅시다. 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심판법에서 원래 있던 거하고 원래는 없었던 거하고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거부처분입니다. 취소심판, 그 다음에 무효확인 심판, 그 다음 이제 의무행 심판입니다. 의무행 심판은 거부처분하고 부작위하고 다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부로 묶지 않습니다. 이거는 거부처분, 부작위 모두 다 소극적 행정작용 전체를 그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재처분 의무 뭐 있었어? 인용처분의 절차상하자 있었죠. 예, 인용처분의 절차상하자. 절차하자. 이렇게 있을 때 기속력으로 재처분 의무가 있어야 되는 친구들이에요. 있어야 되는 친구들이고, 그 다음에 기속력으로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행했을 때 강제수단 필요하겠죠. 이행강제제도. 어머 이 비싼 품피를 뭐야? 강제수단. 자유한국당이라거나 일베, 워마드 이런 애들이었을 겁니다. 와서 이거 부러뜨리고 도망간 애들 있어요. 다 죽여야 돼요. 힘들어서 오늘 못 죽이고. 그래서 오늘도 좀 욕을 해줘야지 내가 또 잠이 오는데 힘이 들어. 그래서 옛날에는 뭐였냐면 이거 없었어요. 이거 없었고, 이거 있었고, 이거 있었고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있었고, 그 다음에 강제수단에서 강제수단 직접 강제하고 간접 강제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간접 강제, 그 다음에 직접 강제, 배상명령제도, 직접 처분제도. 이건 뭐 재처분 의무가 없으니까 강제 수단이 있을 리가 없겠지. 그죠? 당연히 없었고, 없었어. 그 다음에 의무이행 심판에는 재처분 의무가 있으니까 강제 수단이 있겠죠. 근데 이건 없었어. 이건 있었어.
직접 강제, 직접 처분제도. 근데 이거 50조 1항 단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피고행정청에 협력을 요하는 경우에 성질상 직접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지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됐거든. 그게 대표적인 게 정보공개예요.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비공개 결정 거부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 청구했는데 행정심판위원회가 공개하는 게 맞다. 거부는 잘못했어. 라고 해서 정보공개 명령 제결, 처분 명령제를 내렸다고 쳐보세요. 근데 만약에 행정청이 공개 안 해줍니다. 정보를. 그러면 직접 강제 적용시켜봐. 그러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정보공개 결정을 처분을 내려주는 거잖아. 되겠어? 불가능하겠어? 안 되거든요. 이런 게 바로 피고행정청의 협력이 꼭 필요한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정보공개라는 것은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개해 줄 수 있는 거잖아. 행정심판위원회가 공개 결정을 내려 공개 처분을 해. 근데 지가 정보를 안 갖고 있어. 정보는 여기 행정청 얘가 갖고 있어. 그럼 지가 공개 결정 내리면 공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청구인이? 못 받는 거죠. 얘가 안 해줘버리면 방법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상 이런 경우에 직접 강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안 되는 경우를 지들이 예정해 놓고 나서도 이거를 말은 안 해놨었어요. 진짜 올바른 짓이죠. 세상에 이런 바보가 없어요. 상바보. 바보 인증이에요. 잘 단서를 안 썼으면 몰라. 그 다음 이거는 의무를 부과해 놓고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직접 강제 같은 경우에는 뭐가 가능해야 돼요? 재결의 형식으로라도 처분을 할 수 있어야지 처분의 형식으로 처분할 수 있는지 논의라도 나올 수 있는 거라고 했죠. 근데 그 적극적 형성 재결이 되는 친구는 얘밖에 없는 거야. 그죠? 43조 5항 얘밖에 없어. 얘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쪽에는 직접 강제가 원래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여기는 원래 직접 강제가 존재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취소 심판이니까. 그럼 이거는 그렇다 쳐. 그리고 나서 요번에 개정되면서 새로 들어온 친구가 이거 들어왔어요. 이거 들어왔고요. 네, 이거 들어왔고요. 이거 들어왔고요. 이거 들어왔고요. 이거 들어왔어요. 그래서 2개 4개입니다. 2개 4개. 그래서 재처분 의무가 원래 있어야 되는데 없었던 부분 2개를 채워 넣었고요. 그 다음에 강제수단도 4개를 채워 넣었습니다. 간접 강제로. 근데 뭐 아직도 없는 게 하나가 있긴 해요. 뭐냐면 취소 심판에서 변경 명령 제기를 내렸을 때 만약에 처분청이 변경 처분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땐 강제수단 아직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 시간에 계속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거 4개 2개에다가 변경 명령 제결 즉 그 반복금지 의무, 재처분 의무, 원상회복 의무가 아닌 그냥 시키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거 그냥 우리가 일반적 기속력이라고 하거든. 시키면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기속력이지 뭐. 일반적 기속력 담보를 위한 강제수단도 마련되어야 된다. 난 총 7개를 주장했거든. 7개를 주장했는데 왜 없냐. 그랬는데 지금 6개는 들어왔어요. 내 수업을 다 들었지 지금. 근데 웃을 문제가 아니에요. 대법원장부터 대법관들이 다 내 수업을 들어요. 그래야지 이후에 어떻게 판결될지 알거든요. 아니요, 그 사람들은 옛날에 공부한 사람들이고 또 그 다음에 또 할아버지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탁 천재성이 없어요. 내 수업을 들어야 되거든요. 듣고 막 바꿔요. 여기서는 아무도 인정 안 해. 저기서 인정해, 저기서. 왜 인정하냐면 내가 막 전년도 이거는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야. 이게 막 교수님들이 주장하고 논문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주장이지, 내 주장. 사견입니다. 이러면서 이건 제도가 잘못된 겁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이 판례 나와야 되는데 없습니다. 이거 빨리 나와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다음에 판례가 나와요. 선생님 어떻게 맨날 그걸 다 찍어요? 그럼 문제도 찍고 판례도 찍고 어떻게 다 찍어? 그냥 그건 니네들이 따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방법을 알려줄 수도 없어. 그냥 원래 내가 천재인 거야. 그걸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내 말을 들으면 돼. 그냥 여기까지야. 이게 이제 하나 빼고 지금 6개 들어왔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내가 주목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바로 어디냐면은 이거예요. 지금 설명하는 부분. 거부처분 무효하게 심판. 있죠? 있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거부처분이 무효일 수도 있는 거잖아. 진짜 생돈 맞을 수 있는 거지. 그럼 무효확인 소송, 무효확인 심판 제기해야지. 그렇죠? 물론 뭐 할 수도 있지만 취소성, 취소심판 제기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무효인 경우에는 뭐가 돼요? 제소기간, 청구기간, 불복기한 제한이 없잖아. 그럼 기간을 놓쳐서 또 무효니까 무효확인 소송, 무효확인 심판 제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당연히 재처분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처분 의무 필요한 건 맞죠. 근데 무효확인 소송에도 있어요. 재처분 의무가 있긴 있는데 강제수단이 없어요. 강제수단이.
강제수단이 없으면 난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기속력을 인정했으면 기속력 확보수단을 마련해라. 기속력 확보수단을 안 둘 거면 기속력을 인정하지 마라. 괜한 희망 품게 하지 말고. 내가 아니 너희들은 그걸 무효이면 나보고 또 입증까지 하라며 새끼들아. 그래 내가 존나 입증까지 했어. 그렇게 성공했어. 근데도 나한테 허가를 안 해줘. 근데 방법이 없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냐. 그거죠. 당연히 기속력을 인정했으면 기속력 확보수단이 마련돼 주는 게 당연한 거고, 확보수단을 안 둘 거라고 하게 되면 기속력을 인정하지 말았어야 된다. 처음부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거냐. 근데 강사들 중에 상당수가 말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알아요? 거부는 2차 거부, 3차 거부, 4차 거부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지. 누가 뭐래냐? 이거야. 그러니까 거부는 있잖아요. 내가 허가를 신청하죠? 거부가 나왔죠? 내가 소송을 90일 안에 가야 되죠? 근데 90일 놓쳤죠? 그럼 난 그 허가 또 신청하면 돼요. 그러면 또 거부가 나오겠지? 그 거부도 처분이 맞아요. 또 다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차 신청, 2차 신청, 3차, 4차 신청 있으면 1차, 2차, 3차, 4차 거부 처분이 성립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2차, 3차, 4차에다가 소송 제기할 때는 재소기한 도가 안 됐을 수 있잖아요. 내가 바로 넣어서 따끈따끈한 거부 나오면 내가 바로 소송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준비하고 허가 신청하는 거잖아. 소송 준비 끝내고. 그래, 맞아. 누가 뭐래냐? 근데 야, 너는 무효하게 소송을 재소기한 놓쳤을 때만 제기하냐? 재소기간 놓쳐서 너 무효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거라면 새끼야, 잘 생각해봐라. 응? 니들은 그래서 100명이 와도 나한테 머리로 안 대는 거야. 왜 얘기를 해줄게. 너 지금 취소 사유인데 원래 취소송 제기하려고 했는데 재소기간 놓쳐가지고 무효하게 소송 재소기간 피하려고 제기했다고? 병신 새끼야. 들어가면 기각돼. 알겠냐? 재소기간 피해서 뭐하냐 병신아? 들어가면 쳐맞을 텐데. 그러니까 니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거부처분이 취소에는 간접강제가 있지 않냐. 간접강제가 있으니까 2차 신청해서 2차 거부 받은 다음에 취소송 제기해라. 새끼야. 이거지. 너 그래서 무효 확인 소송 들어가고 거기서 무효 그것까지 인정을 할 수 있다면 여기서 취소도 위협도 인정할 수 있지 않느냐. 응? 그럼 거기 간접강제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그 얘기가 지금 논리적으로 말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이 안 되냐면 걔네들의 생각에는 2차 거부 처분을 받아내서 취소를 들어가면 거기가 간접강제 있으니까 그거 제도 이용하라는 거야. 그럼 애당초 여기 문을 열지 말았어야지. 그렇잖아요. 무효확인소송은 거부 처분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딱 단서를 조항을 두거나 막아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재처분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딱 말을 하거나 막아놨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걔네들 생각대로 하게 되면 재소기간 놓쳤을 때만 거부 처분 무효확인소송 들어간다는 얘기인 거야. 근데 내가 뭐라고? 들어가면 기각된다고 병신아. 재소기간이 필요했다라는 사실은 취소 사유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잖아. 들어가면 기각된다고. 그리고 진짜 무효 사유면 무효확인소송을 통해서 자유롭게 재소기간이나 전치주의로부터 자유를 보장해줘야 되는 거잖아. 당연히. 국가가 정말 얼척없는 행동을 해서 완전히 잘못한 행동을 했는데 근데 재소기간 지키라고 나보고 또 허가 신청 절차 또 밟고 또 거부당하고 재소기간 또 다 지켜서 취소 소송 제기하고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네가 잘못했는데 그것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계속 쳐자라 이런 식의 논리를 펼 거야? 아니지. 내 권리를 너무 심하게 침해한 거잖아. 무효라는 건. 그죠? 당연히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지금 뭐 얘기한 거냐면 무효하기 심판이 있잖아.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럼 이건 정말 쓸데없는 거 갖다 놓은 거야? 니들 생각대로 하면 잘못한 거네? 판례가 간접강제를 인정을 안 하거든요. 거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왜냐하면 판례는 그냥 법에 써있는 대로 해요. 써있는 대로. 잘못됐다 잘못되지 않았다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돼요. 왜? 걔는 헌법재판소가 아니에요. 헌법재판소여야지 법이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위헌 결정을 내리고 바꿔버릴 수가 있겠는데 아니 대법원이라고 해도 일반 법원이잖아. 법원은 뭐예요? 법에 따라 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분 변경에 따른 소변경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얘는 어때요? 내가 원래 별소 제기하면 90일 보장되는데 처분 변경에 따른 소변경하면 60일밖에 보장 안 되잖아. 이거 잘못된 거 위헌이거든. 위헌인데 그걸 대법원이 잘못됐다고 말할 입장이 못 되지. 법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70일 차에 만약에 소변경 신청하면 어쩔 수 없는 거야. 각하해야지.
그러니까 법원은 법대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걔네들의 생각 때문이 아니라 그냥 법대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부처분 무효하기소의 간접강제를 인정하지 못했던 거예요. 못했던 거지 그게 옳은 게 아닌 겁니다. 어쩔 수 없었던 거지. 그러면 학자들이나 선생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그지? 있어야 되는 거 없어서 아깝다, 안타깝다. 뭐예요? 입법 불비다라고 얘기하죠. 입법이 안 된 거다, 실수다, 입법 불비다. 그래서 거부처분 무효확인송에는 간접강제 현재 없는데 이 얘기를 왜 꺼낸 거냐면 취소로 소변경하면 지금 법에 따라도 간접강제 인정받을 수 있죠. 그렇잖아? 아까 무효확인송의 취소 판결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사정 판결로 연결시켰죠. 연결시키면 그쪽에서 무효확인송 상태에서 사정 판결도 끌어낼 수 있죠. 그러면 거부처분 무효확인송에 역시 간접강제가 없잖아. 이것도 뭐야? 만약에 취소를 제기했을 때 당시에 가능했다면, 소변경이 가능하다면 그럼 거기 가면 간접강제 받을 수 있는 거잖아. 지금 법 제도를 인정한다는 전제 하에서입니다. 예? 그럼 거기만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냥 여기서 간접강제 인정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논리도 당연히 필수 있다는 거죠.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생각을. 요즘의 문제 추세는 모든 시험이 다 똑같아요. 생각하는 문제. 이쪽으로 다 추세가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부작위협 편성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